이딴 식이니까 간호사 못 되고 조무사 노릇이나 하지. 손이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며느리 소희가 맞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 눈앞에서요. 목이 칼칼해서 감기약이나 지으러 온 참이었어요. 김춘매, 63. 의정부에서 반찬가게 운영하는 사람이죠. 올해로 30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무 썰고 양념 만들고 저녁 9시까지 가게 지키는 게 제 일상이에요. 요즘은 분점까지 3개나 내서 제법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손수 다 챙겨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콧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어차피 며느리 소희가 일하는 병원이 가깝다고 들른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31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우리 며느리.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대들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서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뺨을 친 여자는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간호사였어요. 명찰을 보니 오유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0 중반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소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약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조무사 주제에 설치지나 말고.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벌써 몇 번째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구두 뒷굽이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낮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오유진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누구세요? 누구냐고? 지금 사람 뺨 때린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오유진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눈썹을 찌푸리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니시면 나가세요. 이건 직원들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직원들 문제라고요? 사람 뺨 때리는 게 직원 문제라고요? 제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오유진이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어요. 40년 전이었어요. 제가 23, 갓 시집 온 새댁이었을 때요. 시어머니 방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그날 말이에요. 여자가 돼서 씨 하나 못 붙이면서 뭘 먹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었어요. 똑같은 소리였어요. 짝! 하는 그 소리. 귀가 멍멍해지고 입안에서 피냄새가 났던 그때. 주변에 있던 시누이들은 모른 척했고 남편은 외면했었죠. 그때의 제가 지금 소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고개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던 그 모습. 상관하지 말라고? 내 며느리 때리는데 어떻게 상관 안 해? 며느리요? 오유진이 소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열해 보이던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는 거네요. 뒷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보안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보안을 부른다고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유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한 손목이었죠. 이 손, 다시는 사람한테 들이대지 마. 어르신, 이거 폭행이에요. 경비 아저씨.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환자들이 웅성거리고 간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김 여사님? 멀리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병원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에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이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까지 모두가 병원장이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저와 병원장을 번갈아 보더군요. 병원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오유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유진에게 다가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싶어? 오유진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병원 땅 주인이다. 네. 이 병원 부지. 내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야. 병원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간호사가 내 며느리 뺨을 쳤어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제가 말하자마자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유진을 쏘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오 간호사, 지금 당장 원장실로 가 있어. 원장님, 저는 지금 당장. 오유진이 비틀거리며 원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오유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정우였어요. 우리 아들. 회사원인 정우가 왜 평일 오후에 병원에 있는 거죠? 정우는 오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왠지 수상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것처럼요. 어머니. 소희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어머니가 더 놀라셨죠. 이 아이는 자기가 맞았으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고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때의 저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정우가 결혼 전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주식을 했더라고요.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를 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빚을 소희가 갚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는 저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병원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정우의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안 건 우연이었어요. 소희가 아픈데도 병원에 나가려고 하길래 왜 이렇게 무리하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정우 오빠가 결혼 전에 투자 실패해서 제가 조금씩 갚고 있어요. 부부니까 힘들 때도 함께 해야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어요. 자기 실수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른 척하고 있다니요. 그 이후로 소희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나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한마디 불평 없이 오히려 남편 체면까지 세워주는 아이가요. 저는 그때부터 소희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구나 싶었거든요. 병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직원이 다른 직원을 때리는데 몰랐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호사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장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이 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이유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요. 그때 이 자리는 그냥 빈 땅이었어요. 제가 반찬 가게로 번 돈으로 하나씩 사모은 땅들이었죠. 남편을 살리려고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너무 멀어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때 이 동네에 병원이 있었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땅에 병원을 지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고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내어준 거였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소희야, 너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이런 일 당한 적 있어?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유진 선배만. 좀 까다로우세요. 병원장님, 우리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실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우가 왜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유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장실 문을 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소희를 지켜야겠다고요. 40년 전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처럼 소희가 혼자 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장실에서 나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유진은 일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우가 병원에 있던 이유, 그리고 오유진과 나눈 그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희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보자고요. 핑계는 늘 있었죠. 혈압약 지으러 무릎이 아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사실은 소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정우와 오유진 사이에 정말 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관찰하니까 확실해졌어요. 소희와 오유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말이에요. 이상구 할아버지,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소희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살짝 굽혔어요.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요. 그리고 혈압계를 감을 때도 혹시 너무 조이면 말씀하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길도 조심스럽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희 간호사가 제일 친절해. 우리 손녀딸 같다니까. 소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일주일 정직 처분 후 복귀한 오유진이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짜증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말고.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주사를 맞기 전에 이게 뭔 주사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자기 몸에 들어갈 약이 뭔지 궁금해하는 게요. 그런데 오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약 이름 말해주면 무식해서 알기나 해?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맞으면 돼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서러워 보이던지. 또 4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신혼 첫 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끌고 갔을 때요. 의사가 별다른 이상 없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여자 몸은 여자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저를 한의원으로 끌고 가서 온갖 쓴 약을 다려 먹였어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만 억지로 먹게 하고 찬물도 못 마시게 했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애 못 낳는 게 더 힘든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도 지금 할머니처럼 아무 말 못하고 참았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간호사 양반, 환자가 뭔 주사 맞는지 궁금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오유진이 저를 보더니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은 사과하는데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왔네, 귀찮게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그 눈빛을 보니까 옛날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어요.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 심해졌죠. 이 집안대를 끊을 작정이야? 그날도 시어머니 방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 2명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친정엄마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욕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당장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와. 이번엔 서울 큰 병원으로 가. 서울 큰 병원이라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시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련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하던 일은 동네 슈퍼에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큰 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비용은 힘들었죠. 그런데 그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얘, 누구야?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하얘졌어요. 아들이라고요? 밖에서 낳은 애다. 애 엄마가 키우기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 갑자기 무슨, 어차피 너는 애 못 낳잖아. 이 애라도 키우면서 연습해. 연습이라고요? 아이 키우는 걸 연습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결혼도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래, 잘했다. 어차피 며느리 배에서는 애 낳을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제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사람, 아이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그 아이가 정우였어요. 정우는 처음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줌마라고 불렀죠. 그래도 저는 정성껏 키웠어요.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고, 제가 낳지 않은 아이지만 내 자식처럼 돌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은 딸 없었죠. 항상 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사람 만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정우를 데려온 지 5년 후 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 배에서 나온 진짜 내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하늘로 갔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손 쓸 수 없었죠.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있을 때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언제나 눈물이 났어요. 내 배에서 나온 유일한 아이를 그렇게 보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괜히 병신 딸 낳아서 고생시키느니 이게 나았어. 어차피 대를 이을 아들 정우가 있잖아. 정우가 있다고요? 정우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키우기만 한 남편의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더욱 정우에게 매달렸어요. 이 아이라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못 키운 딸의 몫까지 정우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우가 병원에서 오유진과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았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바람도 대물림 되는 걸까? 그날 오후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병원 앞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정우와 오유진이었어요. 정우는 평일 오후 2시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병원 앞에 있는 거죠? 둘이 병원 뒤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오유진이 뭔가 말하면서 정우 팔을 툭툭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난스럽게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저는 커피숍을 나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정우가 오유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오유진이 받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정우가 오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남편이 정우를 데려왔을 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배신감, 허탈감,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병원에 일찍 갔어요. 정우가 또 올지 궁금했거든요. 과연 오후 2시쯤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가만 보니 며느리의 비번날에만 더 정우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했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오유진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이따가 시간 돼? 오빠라고 불렀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 저번에 말한 그 카페 가자.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소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정우 오빠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와요. 승진 준비한다고 그러네요. 승진 준비요? 그런데 낮에는 며느리가 없는 병원에서 간호사랑 수다 떨고 있고, 소희야, 정우가 병원에 온 적 있니? 병원에요? 아니요. 오빠는 병원 싫어해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한다는 사람이 병원에 매일 나타나서 간호사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의 중심에 정우와 오유진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시집살이도 묵묵히 해내고 남편 뒷바라지도 정성껏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소희를 두고 정우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것도 소희를 괴롭히는 간호사와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장면을 봤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였어요. 저는 차에 놓고 온 지갑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정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정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유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서 키스하고 있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둥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오유진이 왜 소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정우가 왜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왜 소희 앞에서는 연극을 하도 모르는 척 하는지. 이 자식들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아왔을 때의 그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는 제가 참고 견뎌야 했어요. 아무도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소희는 저와 달라요. 저는 소희를 지켜줄 거예요. 차에서 나온 정우와 오유진이 헤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오유진이 정우 뺨에 뽀뽀하고 손을 흔들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휴대폰을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미안. 오늘도 야근이야. 밥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늦어도 11시에는 들어갈게. 소희에게 하는 전화였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정우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반찬 가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도마 위에 놓인 양파를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속상해서요. 과거 제가 당했던 일을 며느리 소희가 또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제가 정성껏 키운 정우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소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우를 다그쳐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당했던 아픔을 소희가 똑같이 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희를 지켜주겠다고요. 내가 정우의 엄마이기 전에 소희를 아끼는 시어머니이니까요. 아니, 그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소희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엄마, 급한 서류가 있어. 정우의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그런 톤이었죠. 무슨 서류? 그건 엄마는 몰라도 돼. 그냥 소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돼.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고요? 내가 전해주라고 하면서 내용은 모르라고요? 이상했어요. 정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우야, 도대체 뭔데? 왜 내가 직접 안 줘? 엄마, 제발. 나 지금 공항이야.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병원으로 가서 소희한테 전해주기만 해. 공항이라고요?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죠? 그것도 소희 모르게요? 어디 가는데? 소희는 알고 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택시로 봉투 보낼 테니까 받아서 소희한테 꼭 전해줘.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우는 항상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전화를 끊을 때도 수고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끊었는데 오늘은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정말 택시가 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고동색 서류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묵직했어요. 그리고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듯이요. 정우 씨가 꼭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하라는 서류가 뭘까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길 내내 불안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 급하게 어디론가 떠난다는 말, 그리고 이 봉투. 모든 게 수상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소희가 간호사실에서 환자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는 걸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소희야, 정우가 이걸 넣어주라고 했어. 봉투를 건네주는 순간
소희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듯 양손으로 받쳤습니다. 오빠가요? 뭐라고 했어요? 급한 서류라고만 했어. 그리고 공항에서 전화했다더라. 공항이요? 소희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어디 간다고 했나요? 그것도 안 알려줬어. 그냥 급하다고만 했어. 소희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테이프가 너무 꽁꽁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열어보지 못하게 단단히 붙인 것 같았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단단히? 소희가 손톱으로 테이프를 긁어가며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꽁꽁 막아놨을까요? 드디어 봉투가 열렸어요. 소희가 종이를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소희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저도 얼른 다가가서 종이를 같이 봤어요. 이혼 서류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분명히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정우 쪽 서명은 다 되어 있고 소희 서명란만 비어 있었어요. 심지어 증인란까지 다 채워져 있었어요. 정우가 이걸 나한테?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기가 뭔 잘못을 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뭔가 잘못했나요? 오빠가 왜 갑자기 잘못했다고요? 이 착한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희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어요. 시댁일도 묵묵히 하고 정우 뒷바라지도 정성껏 하고 병원 일까지 성실하게 해왔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손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받더군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정말 공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정우 같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엄마 손에 들려서 며느리한테 주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정우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중얼거리듯 말하더군요. 엄마가 전해주면 소희가 반발 못할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자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소희가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무서워하는지를요. 만약 정우가 직접 이혼 서류를 줬다면 소희가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면서 설명을 요구했을 테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제가 전해주면 소희는 감히 저에게 따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해주시는 걸 보니 시어머니도 이혼에 찬성하시는구나 하고 체념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더 잔인한 건 정우가 저를 이용해서 소희에게 마지막 상처까지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 서류를 건네주는 순간 소희는 완전히 절망했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집안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정우는 제가 소희 편을 들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혼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저는 분명히 말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해외로 떠나버리고 이혼 서류만 던져주면서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정리만 해달라는 식으로요. 가장 비겁한 건
자기는 멀리 도망가서 소희와 마주볼 필요도 없게 만든 거예요. 소희가 울고불고 해도 자기는 듣지 않아도 되고 제가 대신 소희를 달래주기를 바란 거죠. 엄마, 소희 잘 달래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주시고 나중에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뒷수습까지 엄마에게 맡기려고 하다니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이런 인간이 되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걸렸다는 듯한 그런 한숨이었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안 맞아. 안 맞다고? 3년 동안 뭘 한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출장이야. 출장이라고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죠? 그리고 왜 이혼 서류를 급하게 전달하고 출장을 가는 거죠? 어느 나라로 출장?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고. 그 순간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도 선명하게요. 자기야, 면세점 구경하자. 향수 사고 싶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오유진이었어요. 정우야, 지금 옆에 누구 있니? 아무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여자 목소리 들렸어. 오유진이지? 정우가 말을 못했어요. 이미 들킨 거였어요. 너 지금 오유진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야? 엄마, 지금 탑승 시간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야, 박정우. 너 지금 도망가는 거야? 이혼 서류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병원에 자주 온 이유, 오유진과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이혼 서류까지. 소희야, 너 오유진이라는 간호사 알지? 네, 알아요. 저희 병동 선배예요. 왜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소희가 간호사실을 둘러봤어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안 보여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와 오유진이 함께 해외로 간 거예요. 그것도 소희에게는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말이에요. 소희야, 오유진이 언제부터 안 보였어? 글쎄요. 조만간 연차를 쓰신다고 하더니 오늘부터인가. 연차라고요? 정우와 해외여행 가는 게 연차였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유진 간호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오 간호사요? 어제 갑자기 연차 쓴다고 하고 나갔어요. 2주 연차래요. 2주 연차라고요? 정우와 똑같네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둘이 함께 계획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 그 여자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제 앞에서 남편과 팔짱까지 끼고 다녔죠.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이 기억났어요. 당신 남편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너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모멸감, 그 분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 며느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희에게 돌아가니 아직도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왜 갑자기. 소희야, 너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건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순한 아이는 아직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그랬듯이요. 소희야, 들어봐. 정우가 지금 오유진이랑 해외여행 갔어.
네. 오유진 선배요? 응. 둘이 바람났어. 나도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소희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요? 오빠가 오유진 선배와 내가 직접 봤어.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것까지. 소희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오유진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응, 널 쫓아내려고 한 거야. 자기가 정우와 사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저만 괴롭혔던 거군요. 저를 그만두게 만들려고. 소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똑같이 울었거든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착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바로 그때 간호사 하나가 다가왔어요. 소희야, 울고 있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소의 손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쉿, 작게 말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이혼한다고? 어머, 신혼인데? 남편이 뭔 일 한 거야? 설마 바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전 저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아요. 동정 반, 호기심 반의 그런 시선들. 여러분, 그만하세요. 사람이 힘든데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움찔하며 흩어졌습니다. 소희를 부축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뒤편 정원 벤치에 앉혀놓고 소희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울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자식들이야. 제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와 오유진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정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알아. 처음으로 가진 가족이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는데 정우 오빠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소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정우든 오유진이든 이렇게 소희를 아프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아픔을 소희가 똑같이 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우와 오유진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소희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온밤 생각했습니다. 병원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생각한 결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 김 여사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 오유진이라는 간호사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 일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1시간 후 병원장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병원장은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커피 마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어제 제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요? 병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보낸 제 아들이 누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는지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오유진과 함께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펜을 돌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공항에서 전화 통화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유진이 갑자기 연차를 낸 것도 이 때문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정우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거든요.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오유진이 자기야 면세점 구경하자 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병원장님, 저는 이 병원 부지를 10년 전부터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땅을 기부했는지 아세요? 병원장이 고개를 젓더군요. 수술비가 없어서 손 쓸 수 없이 죽었던 제 어린 딸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는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 길로 남편을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사님, 제가 평생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이 땅을 샀어요. 한 평 한 평, 평생에 걸쳐서요. 그리고 무상으로 내어줬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직원이 환자 가족의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유진은 당장 해고시키세요. 하지만 지금 연차 중이라. 연차 중이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제 아들과 함께요. 그런 사람이 이 병원에 다시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제가 받은 다른 병원들의 임대 제안서들이에요. 월 3천만 원씩 내겠다는 곳도 있었어요. 병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설마 이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무상 임대를 유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임대하든지요. 병원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병원이 없으면 이 동네 주민들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오유진 즉시 해고,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정식 사과.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야,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오늘은 병원 못 가겠어요.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요. 집에서 나오지 마. 내가 갈게. 소희네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어머니, 들어가자. 집안은 정우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 정우가 좋아하던 커피,
함께 쓰던 컵들. 모든 게 소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소희야, 이 집에서 나가자. 네. 여기 있으면 계속 아플 거야. 어머니 집으로 와. 하지만 이제 내가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그 말에 소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이 어머니 딸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그 자식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저는 소희를 꼭 안아줬어요. 마치 제가 낳은 딸을 안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였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야? 뭔 연락? 오유진이 해고됐다고. 엄마가 병원장한테 뭔 말을 한 거야? 당연한 말했지. 며느리 괴롭히고 아들 꼬셔간 간호사를 왜 두겠니?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유진이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잘못이 없어. 사람 뺨 때리고 사람 꼬셔간 게 잘못이 없어. 그건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된 거야. 좋아하게 됐다고? 그럼 소희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소희는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 달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 미쳤나 봐요. 정우야, 잘 들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뭐라고요?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재산도 한 푼 못 받을 거고.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며느리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도망간 놈이 뭘 너무하다고 하니? 저는 이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할 건데요. 정식으로 결혼? 웃기네. 그 여자가 너 때문에 직장 잃은 거 알고 있어? 네. 오유진, 어제 해고됐어. 내가 병원장한테 말해서 전화기 너머로 정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고요? 왜요? 직장 동료 남편 꼬셔서 바람난 간호사를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겠니? 간호사 사회는 좁거든. 엄마, 그건.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키운 게 너였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소희였어. 엄마,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애지. 그런데도 내가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어. 정우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너는 뭘 했니? 내가 아끼는 며느리를 배신하고 나까지 속였어. 엄마, 저는 이제 그만해. 너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 다시 쓰고 싶습니다. 급하게요. 며칠 후 오유진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정우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오유진이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김 여사님, 뭐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취직이 안 돼요.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소희한테 가서 빌어. 소희 씨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뭘 했는데 만나주겠니? 오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앞 길바닥에서요.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정우는 어디 갔어? 헤어졌어요. 일주일 전에. 당연하지. 그놈도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아야지. 저는 오유진을 내려다봤어요. 40년 전 남편을 꼬셔간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일어서 이런 데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럼 너는 이제 간호사 일 못해. 다른 일 찾아서 살아가. 그게 내가 받을 벌이야. 오유진이 울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했어요. 예전에 못했던 복수를 이제야 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소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반찬 가게에서 배운 요리들로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뭐 만들고 있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그런데 어머니, 왜? 저, 정말 어머니 딸이 되어도 될까요?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는 남편의 피는 섞였지만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하지만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잖니니. 어머니,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소희야. 네. 너 꿈이 뭐였지?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해. 네. 의대가. 내가 학비 대줄게. 생활비도. 어머니, 그런 건. 왜 안 돼?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그리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 뭔가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 저는 놀랐어요. 소희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3년 내내 1등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친구들은 다들 소희는 의사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고3 여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꾸고요. 그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소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되려던 제가 간호조무사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을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정우 오빠도 만났고 어머니도 만났으니까요. 소희는 항상 이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다니. 20년이 늦었다고 생각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포기한 채로 살잖아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데? 아버지를 살리지 못해서요. 그때 제가 의사였다면 아버지 병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병원 부지를 기부하신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이 아이를 딸로 삼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저와 똑같았거든요. 소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딸이 의사 되는 거 보고 싶어? 그날부터 소희는 달라졌어요.
다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소희가 의사가 되는 걸 도와주는 건 말이에요. 한 달 후 정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저랑 완전히 헤어지자고 해요. 당연하지. 직장까지 잃었는데 너 같은 놈한테 뭘 바라겠니? 저는 진심이었는데. 진심? 그 진심으로 아내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늦었어. 난 이미 소희를 내 딸로 정했어. 그것이 정우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소희가 다시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 딸이 되었다는 거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합격? 소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손으로 입을 막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의과대학 합격자 명단에 윤소희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정말 붙었어? 소희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우리 딸이 의대 붙었어. 그 순간 소희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둘 다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 때문에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소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상처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밤에 자주 울기도 하고 정우 생각에 멍하게 있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 말을 하던 소희의 얼굴이 기억나요. 그때부터 소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책을 놓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교재를 펼쳤죠. 처음에는 고생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입시 상황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야.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만든 음식들로 소소하게요. 소희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까지. 어머니, 의대 다니는 동안 생활비는 제가 알바해서. 안 돼. 공부에만 집중해. 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소희야, 어머니 말 들어.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사실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소희가 의대 다니는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따로 빼둔 상태였거든요. 반찬 가게 수익도 좋았고 분점들도 잘 되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우에게 줄 예정이던 상속 재산을 모두 소희 몫으로 돌렸거든요. 그 돈이면 의대 학비는 물론이고 개업 자금까지도 충분했어요. 소희가 의대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소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오세요. 빨리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빨리 오세요. 목소리가 급했지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톤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소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의대생용 짧은 가운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저 의사 같죠? 소희가 빙그르 웃으며 돌아서 보였어요. 정말 의사 같았어요. 아니,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 오늘 처음으로 환자분께 혈압 재는 걸 도와드렸어요.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대요. 그래, 잘했네. 그런데 어머니, 소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 무릎부터 제대로 검사해 드릴 거예요. 제 무릎 말이에요?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 조금 아프긴 했지만. 무릎이 왜? 어머니, 아픈 거 숨기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밤에 파스 붙이는 것도 봤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걸 다 챙겨봤을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안 괜찮아요. 제가 의사 되면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치료해 드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는 한 번도 제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는데 소희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소희는 이제 의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원 실습을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소희가 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실습 나간 병원에서 오유진 언니를 봤어요. 오유진을? 어디서? 청소 일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복도 청소요. 오유진이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요? 간호사에서 청소부로. 나를 보고 뭐 하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 저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간호사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해야죠. 그게 청소 일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졸업식 날 저는 소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소희는 학사모를 쓰고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꿈도 못 꾸었던 이 상황이 믿어져요? 믿어져. 우리 딸이니까.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내과 전문의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들을 더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내과? 네. 어르신들이 많이 앓는 병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특히 관절염이나 소화기 질환 같은 거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소희가 왜 내과를 선택했는지. 저를 보면서 공부한 거였어요. 그리고 소희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전문의 과정 마치면 우리 동네에 의원 열고 싶어요. 의원을? 네. 어머니가 병원 부지 기부하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소희가 다시 세상에 베풀려고 하는 거였어요. 현재 소희는 레지던트 4년 차입니다. 이제 곧 전문의가 되어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어요. 이 아이는 언제나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아마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소희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에서 무료 진료 봉사단을 꾸리는데요. 제가 팀장으로 뽑혔어요. 무료 진료? 네.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동네 가서 무료로 진료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내가? 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는지 제가 잘 아니까요. 저희랑 함께 봉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저는 소희와 함께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분들 접수 도와드리고 차 타는 것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봉사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병원 가기 힘든 분들,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왜 병원 부지를 기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세요? 소희가 80 넘은 할머니께 다정하게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약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올게요. 그 할머니가 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딸아.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소희에게 준 사랑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하고요. 어제는 소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 된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저를 보고 웃으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그래, 너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기회를 살린 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어머니, 소희가 제 팔짱을 꼈어요. 딸이 엄마 팔짱 끼듯이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소희가 서툴게 칼질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에 이런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은요. 어머니, 내년에 제가 의원 개업하면 어머니도 함께 일하실래요? 내가? 네. 환자분들 접수 도와주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딸을 두었고 그 딸이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소희가 뺨 맞는 걸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소희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면 윤소의 선생님이라고 불리게 될 거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머니와 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